자, 이제는 원샷 원킬 모의고사 중간고사 예비문항지 제1회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중간고사 볼 때까지 매주 마지막 수업에는 원샷 원킬 모의고사를 풀이를 할 건데, 너네가 원샷 원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엄선된 문항으로 구성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조교진들이 만든 문제들로 구성한 문제니까 실제 기출문항도 섞여 있으니 조금 잘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맞았더라도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제대로 맞았는지 개념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여러 번 복습을 통해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회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지금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만 봤을 때는 원소의 포함 관계, 원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과 부분집합의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제대로 체크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0이라는 친구가 공집합의 원소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공집합에 대해서 너네가 생각을 할 때 이 공집합이란 친구 원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원소가 없는 친구를 우린 공집합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원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지죠. 그 다음 니은을 보시면은 공집합이란 친구가 부분집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고 너네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부분집합의 성질 2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분집합의 성질 2번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 부분집합의 성질 2번이 뭐였냐면은 공집합이라는 친구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참인 명제예요. 참인 명제래. 참인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디귿. 지금 1이라는 친구가 요 1, 2, 3이라는 집합을 원소를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주장돼 있는데, 좀 잘 봐봐. 내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집합의 표현 방법이었어. 집합의 표현 방법은 너네가 크게 몇 가지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원소를 직접적으로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이 있었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제시하는 조건 제시법이 있었으며,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었어. 근데 생각을 해봐.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이 없으면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원소 나열법이나 조건 제시법이나 뭐가 공통적인 거냐면은 집합을 표현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괄호가 있어야 돼. 중괄호가 없다면 우리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1이란 친구에는 지금 중괄호 표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지금 좌변에 있는 1 중괄호도 그렇고 우변에 있는 1 중괄호도 그렇고 얘는 부분집합 성질 몇 번이냐면 부분집합의 성질 1번입니다. 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던 게 부분집합 성질 1번이기 때문에 니은, 리을이 참일 거고요. 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원소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와 부분집합에 관련한 성질들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게 주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새벽 5시 반이라서 조금은 저도 졸린 상태에서 찍으니 계산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2번. 2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일단은 집합의 연산 법칙을 아느냐라고 묻는 게 첫 번째 주제인 것 같아요. 여기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 방법을 바꿔주고, 만약에 그 친구가 지금 A 교집합 B라고 되어 있을 때 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먼저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관찰하셔야 되냐면은 A 차집합 B의 여집합 이 부분부터 관찰해 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식을 고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일단 앞부분에 있는 건 A 합집합 B로 동일하게 갈 텐데, 뒷부분에 있는 거는 일단 차집합이 있기 때문에 A 교 B의 여로 우리가 고칠 수가 있을 거고, 그 바깥에 여집합은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제 여집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여집합을 분배해주는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하면은
앞부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A 여집합, 합집합 B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전체식을 관찰했을 때 합집합 B와 합집합 B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배 법칙을 사용할 거예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무슨 법칙이 사용되는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드모르간 법칙이 사용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뭘 쓸 거냐면 분배 법칙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을 사용했을 때 지금 합집합 B가 공통이기 때문에 A 교집합 A의 여집합에 대해서 합집합 B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건 B라는 친구밖에 안 남습니다. 현재 좌변에 지금 B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우변에 있는 친구까지 고려한다면 이걸 알 수가 있어. 최종적으로 A 지금 교집합 B라는 친구가 뭐라고 주장이 된 거냐면은 B라고 주장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교집합을 구했을 때 B가 나온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뭔가 작은 것과 큰 것을 비교했을 때 작은 거가 교집합일 때만 튀어나온다라고 얘기했으니 A가 큰 게 될 거고 B라는 친구는 작은 게 될 거야. 이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의 부분 집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것을 따질 건데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함 관계가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는 B의 여집합과 동일하다 그러는데 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우리가 합집합이라는 거는 우리 포함 관계에 있을 때 큰 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A가 큰 거고 B는 작은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B가 아니라 A가 돼야 3인 겁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에 차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드리면 A라는 이 커다란 거에 B라는 친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A 차집합 B하면 A한테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렇게 링 모양으로 존재를 하게 돼서 공집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AC와 B는 서로서 관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렸던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완을 하자면은 이 바깥쪽에 유니버스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겁니다. 유니버스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 A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영역의 번호를 붙일게요. 1번, 2번, 3번이라고 붙였을 때 이 AC라는 친구는 1번의 영역을 가질 거고 B라는 친구는 3번의 영역을 가질 테니까 둘은 지금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서라는 주장은 참이 될 수 있고 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어떤 것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냐면은 지금 이 차집합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고칠 줄 알아야 되며 차집합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변화를 한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하고 또한 공통되는 것을 찾아서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자연스럽게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A 교집합 B가 나왔다는 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유추하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니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자, 3번 문항 보시면은 지금 집합 1, 2, 3이라는 친구랑 교집합 A라는 친구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냐면은 공집합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다시 요 1, 2, 3이라는 친구와 A라는 친구를 우리가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나왔는데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지금 현재 요 A라는 친구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아니죠.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부분 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2의 몇 승이냐면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해서 2의 6승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 1, 2, 3이라는 원소랑은 교집합이 전혀 없으므로
1과 2와 3은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 이 1과 2와 3을 포함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6에서 몇을 빼면 되냐면 3을 빼면 될 것이고 총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8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고 내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은 이 1과 2와 3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는 친구입니다. 다시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뒷담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1과 2와 3은 뒷담을 깐 친구들로 반드시 영구 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4와 5와 6에 대해서만 포함할지 말지 두 가지에 대해서 3번 고민하면 된다 그래서 2의 3승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에서 설명했던 설명을 바탕으로 고민하셔도 되니까 반드시 복습을 좀 여러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4번 문항인데요. 4번 문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N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얘가 A와 B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NA라는 친구는 현재 1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NB라는 친구는 현재 1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NA 합집합 B라는 친구는 24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NA 합집합 B를 구할 때는 NA를 더한 뒤 NB를 더하실 거고 중복되는 부분인 NA 교집합을 뺨으로써 합집합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NA가 10이고 MB는 18이므로 이 NA 교집합 B 같은 경우에는 4가 되어야만 뺐을 때 24라는 숫자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B라는 친구가 이렇게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서로 겹치는 요 A 교집합 B, N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현재 4개가 있는 상황이고 문제에서는 N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 연두색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 연두색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NA의 원소의 개수에서 N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것과 동일하므로 얘는 10에서 4를 뺀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원소의 개수는 6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자, 차집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A 차집합 B라는 친구는 어떤 거랑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은 크게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자, 연산법칙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은 A 차집합 B 같은 경우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많이 해석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팁은 이 교집합이란 친구랑 여집합이란 친구가 같이 있으면 차집합으로 해석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C가 안 달려있는 이 A라는 친구가 기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를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원소의 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영역을 한번 꼭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NA 차집합 B라는 친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똑같은 표현은 NA에서 NA 교집합 B를 뺀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두 번째는 NA 합집합 B에서 NB라는 친구를 뺀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반드시 이 해석법 두 가지를 명심해 두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앞에 문제와는 지금 성향이 좀 다르니까 다른 표시를 조금 다르다는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노원구 기출입니다. 노원구 기출문항이니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도 시험이 출제된다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5번 문제에서는 AK라는 친구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냐면은 조건 제시법을 통해서 내가 AK가 어떤 건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AK라는 집합은 X라는 것을 원소로 가질 텐데 그 X는 무엇이냐면 X제곱은 K를 만족하는 실수값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X제곱은 K를 만족하는데 X는 반드시 실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문항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기억부터 살펴볼 건데요. 기억을 봤을 때 A의 9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X를 원소로 가질 것인데 X제곱이 9일 때 X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은 9라고 했을 때 x값은 크게 뿔마 3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9의 원소는 3과 마이너스 3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3이 a9의 원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니은 선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선지로 넘어갔을 때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A4라는 친구를 일단 먼저 살펴볼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X라는 친구를 원소로 가질 것이고 X제곱은 4를 만족할 때의 X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X제곱은 4를 만족하는 것은 X가 뿔마 2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4라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원소가 뿔마 2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A2에 대해서도 볼 텐데요. 이 A2라는 친구는 X라는 걸 원소로 가질 거고 X제곱이 2가 될 때의 실수 X값을 우리가 원소로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지금 X의 제곱이 2가 되므로 X는 뿔마 루트 2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4라는 친구는 현재 2와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갖는 친구고요. A2라는 친구는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친구를 원소로 갖는 친구인데 지금 얘네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니은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A1을 살펴볼 건데요. A1이라는 것도 X를 원소로 가질 것이고, X제곱이 1이 될 때 그 실수 X의 값을 얘기할 것입니다. 자, X의 제곱이 1이기 때문에요. X는 뿔마 1이라는 친구를 원소로 가질 텐데요. X가 지금 뿔마 1을 원소로 갖기 때문에 우리가 A1의 원소의 개수는 2개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NA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1에서 갖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건데요. A1이라는 친구는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2개가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리을 선지는 제가 형광펜을 쳐놓고 조금은 해석을 잘하셨으면 한다고 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요거를 등호가 아니다라는 걸 기준으로 좌변을 먼저 살펴보시면은 얘가 지금 현재는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입니다. 이 집합 자체는 원소를 누구로 가질 거냐면 원소는 K라는 친구를 원소로 가질 텐데 요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친구만 우리가 K 값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NAK라는 친구가 1이 된다는 것이므로 NAK가 1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AK라는 친구의 원소가 한 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입니다. 그러므로 x제곱은 k라는 친구의 실수값이 x의 값이 한 개 있는 친구를 찾으셔야 되는데 x제곱은 k를 만족하는 것 중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되려면은 x제곱은 0인 순간이 유일합니다. 얘가 유일하기 때문에 x가 만약에 0일 때, 즉 x도 0이고
x도 0이고 k도 0일 때 우리는 NAK가 1이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NAK가 1이 되는 K 값은 우리가 1, 지금 0 하나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제가 좀 버벅여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지금 좌변에 있는 건 조건 제시법으로서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원소라는 친구는 K라는 것을 갖는 조건 제시법입니다. 근데 조건을 살펴보니 NAK가 1이 되게 하는 K 값을 원소로 갖는다는 것인데요. NAK가 1이 된다는 것은 AK의 원소가 한 개인 거고 X제곱은 K라는 식을 썼을 때 그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이 한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X제곱은 K라는 거를 너네가 봤을 때 X제곱의 그래프의 양상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X축이 있고요. 지금 X축에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고 이 접점의 X좌표는 0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K라는 친구가 만약에 0 위쪽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교점이 항상 몇 개씩 나오냐면 2개씩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교점이 한 개만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교점이 한 개가 되는 순간은 0인 순간밖에 없으므로 K는 우리는 0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K는 0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집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리을 선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조금 생각이 되고요.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닌 거는 참이죠. 미쳤나봐요. 자, 다시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K가 0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에요. 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리을은 참입니다.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되니까 이제 조금씩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 미음 선지 보겠습니다. 자, 미음 선지를 보면요. 지금 미음 선지에서 주장하는 것은 NAK가 현재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음수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렸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X축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지금 K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X축보다 위로 가게 되면은 항상 교점이 몇 개씩 존재하냐면은 2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과의 교점, 즉 NAK 같은 경우에는 항상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초록색 선을 한번 볼 텐데요. 얘는 지금 X축에 있을 때, 즉 X축 자체일 때인데 이때의 NAK는 몇이냐면요.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교점만 존재하기 때문에 1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이 밑쪽으로 이렇게 음수가 될 때의 K 값이 있을 텐데 이때는 NAK 자체가 지금 교점이 없으므로 얘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밑으로 갈 때는 K 값이 음수가 될 때고요. 지금 이 NAK가 1이 되는 순간은 K 값이 0이 되는 순간이고요. 지금 이 위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K가 0보다 큰 순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K가 0보다 작기만 하다면은 우리가 NAK가 0인 것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실제 학교 기출로 나왔었고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니까 반드시 여러 번 연습해보고 내가 왜 이것을 답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6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를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5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헌혈이라는 것이 있고요. 환경보호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헌혈이라는 것을 A라고 정의할 거고요. 환경보호 활동은 B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이 50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합 U라고 제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제 두 학생이 대화를 나눈 것을 살펴보았을 때 헌혈을 희망한 학생은 28명이라고 했으니까 NA 자체는 28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 활동을 희망하지 않은 학생이므로 NBC는 10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얘는 여집합을 이용해서 NB는 40이 됨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 헌혈과 환경보호 활동을 모두 희망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 드릴 때 키워드가 모두이기 때문에 얘는 NA 교집합 B라는 친구를 묻고 있는 거고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항입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요. 교집합의 최대를 물어볼 때는 어떤 키워드를 생각해 보라고 그러냐면요. 작은 놈이 큰 놈한테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NA는 현재 28이고 NB는 40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은 B라는 친구 안에 A라는 친구가 흡수됐겠구나. 그러므로 교집합 자체는 A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라지 M 값은 2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n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서로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최소값을 구하는 공식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겹쳐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공식을 외우는 게 좋다고 했고요. 얘는 NA라는 친구를 더하시고 NB를 더하시고 거기서 NU를 빼는 것입니다. 현재 NA는 28이고요. NB는 40이고요. NU는 50이기 때문에 뺐을 때 18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요. 최소값은 몇 명이냐면 18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와 최소를 모두 더했을 때 large M 플러스 small m의 값은 46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중 이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 한 번만 좀 제대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신 분들은 7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으로 넘어오시면요. 이제 명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음 중에서 참인 명제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명제의 참 거짓이라는 걸 판단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얘기했냐면은 진리 집합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라는 친구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할 것이고 Q라는 명제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이 라지 P가 라지 Q에 포함될 때만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집합에 대해서 고민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를 보면은 3의 배수는 6의 배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3의 배수는 3, 6, 9를 비롯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게 될 거고 6의 배수 같은 경우는 6, 12, 18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레를 찾아보시면요. 3이라는 친구는 6의 배수가 아니므로 발레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참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2번 명제를 보시면은 뭐뭐 이면이 있기 때문에 뭐뭐 이면을 화살표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을 가정, 오른쪽에 있는 것을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가정 파트를 봤을 때 x제곱은 1이므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할 수 있으며 오른쪽에는 지금 플러스 1만 있기 때문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진다면은 포함관계가 화살표와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얘는 거짓 명제가 될 것이며, 얘는 지금 P이면 Q이라는 거짓이지만 이 친구의 영명제는 참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을 볼 텐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웬만하면은 수직선을 그려서 좀 판단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금 뭐뭐 이면이 있기 때문에 얘도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것은 현재 x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친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x가 1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수직선에 그대로 옮길 건데요. x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구멍을 뚫고요. x가 2로 갈 수 있게끔 오른쪽으로 향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왼쪽에 있는 친구였으니까 가정이라고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 결론 파트에 있었던 친구는 x가 1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2보다 좌측에서 시작을 할 거고, 우리가 얘를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정 파트에 있는 x가 2보다 크다라는 친구는 x가 1보다 크다 안쪽에 있으므로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함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답은 일단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항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x, y에 대해서 x, y가 홀수이면 x 플러스 y도 홀수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요. 얘는 수업 시간에도 너무나 많이 증명을 해드려서 증명을 조금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진행을 할게요. xy가 홀수라 xy를 곱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은 x도 홀수가 되어야 될 거고요. y도 홀수가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x도 홀수고 y도 홀수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는 x라는 친구는 우리가 2n-1이라고 하고 y라는 친구는 우리가 2n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이 둘을 더한다면은 2n-1에다 플러스 2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는 4n이 되고 홀수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짝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는 틀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선지 보겠습니다. 지금 사각형 ABCD가 사다리꼴이면 이면이니까 또 화살표하고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각형의 포함 관계를 좀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중2 때 사각형의 성질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명제에서는 심심치 않게 나오는 주제니까 이참에 한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사다리꼴이라는 걸 봤을 때요. 사다리꼴은 이런 식의 모양을 갖는 친구를 우리가 전부 다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있을 거고요. 평행사변형이 있을 텐데 잘 보시면은 평행사변형이라는 친구는 잠시만. 사다리꼴이 지금 이런 모양이 되면 안 되죠.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의 대변은 평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평행하다고 그릴게요. 미쳤나봐요, 잠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두 쌍의 대변이 모두 다 평행할 때, 그 다음에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같은 친구, 그 다음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은 친구를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사다리꼴은 평행한 직선이 몇 개밖에 없냐면 평행이 한 쌍밖에 없습니다. 근데 평행사변형은 평행한 게 몇 쌍 있냐면은 두 쌍 있기 때문에 포함 관계를 보실 때 우리가 한 쌍이 평행하다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꼴이면 평행사변형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에 대한 영명제, 평행이 두 쌍을 하기 때문에 한 쌍만 평행해도 되는 사다리꼴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우리가 영명제는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1번 명제가 참인 것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 답은 3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각형과 관련된 사각형의 성질은요, 제가 현장 강의가 오픈되거나 아니면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 필기를 정리해서 손필기 노트를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일단 명제에 관련된 문제고요.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해주는 정수 n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으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항이며, 부등식으로 출제될 때는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그려서 알맞은 범위를 구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해당 문제에서는 지금 어떤 실수라는 키워드가 주어져 있으므로, 어떤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져 있을 때는 진리집합 자체가 공집합만 아니면 참입니다. 즉 현재 n부터 n 플러스 3인 범위가 있고요, 마이너스 2부터 3인 범위가 있는데, 이 두 범위의 공통적인 범위가 하나라도 존재를 한다면 된다는 것이므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구멍을 뚫어놓고 3은 구멍을 막으시면 될 거고요. 요 3 사이에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n부터 n 플러스 3이라는 친구가 이 범위 안쪽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요 안쪽에 존재를 할 때 전부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n만 걸쳐 있거나 n 플러스 3만 걸쳐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n부터 n 플러스 3도 가능하고요, 또는 n부터 n 플러스 3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요 첫 번째 케이스도 물론 가능한 거고, 요 두 번째 케이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모두 다 만족을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2라는 친구보다 n 플러스 3이 오른쪽에 위치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 케이스에선 n이라는 친구가 3이라는 친구보다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좌측에 있는 마이너스 2와 n 플러스 3의 관계를 본다면은, 좌측에 있는 건 하나는 지금 포함을 안 하고 하나는 포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등호에 절대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 우측에 있는 2번 케이스에서는 여기도 등호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준다면은 마이너스 2보다 n 플러스 3이 커야 되며, 마찬가지로 m3보다는 n이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3이라는 친구를 이항시킨다면은 마이너스 5보다는 n이 클 것이며 n은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이쪽을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했을 때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b-a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쪽에는 지금 등호가 없지만 한쪽에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우리가 b-a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b는 3이고 a는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b-5는 8, 즉 만족하는 정수 n의 개수는 8개라고 할 수 있으며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수직선의 영역에 알맞게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정확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면은 일단 문제 자체에서는 대우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항입니다. 자, 일단은 하나만 복습을 해볼게요. 대우 명제가 참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대우 명제가 참이면 요거에 대해서 일반 명제도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해서 명제 증명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대우 증명법이 있었습니다. 즉 대우 명제가 참인 걸 통해서 일반 명제도 참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대우 증명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대우 증명법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대우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 명제 자체에 대해서 대우 명제를 일단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 명제는 이면을 기준으로 가정 파트와 결론 파트의 순서를 뒤집어 준 다음에 각각을 부정하시면 되므로 x는 k이면 x의 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x는 k라는 친구를 요 식에 대입을 하더라도 부등호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k제곱이라는 친구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으며 이 친구는 우리가 그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본다면은 k축이 있을 것이며 지금 현재 k제곱이기 때문에 k제곱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친구는 4라는 친구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4랑 처음 만나는 지점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며 4랑 두 번째로 만나는 지점은 2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는 그래프는 모두 다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k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마이너스 2부터 k가 2까지의 범위로 쓸 수 있으며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값은 2이기 때문에 답은 5번 2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단순히 대우명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참이 되도록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가정에 있는 값이 결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석이나 가정에 있는 값을 결론에다가 대입을 해도 만족한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석적인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이나 쉽게 얘기하여 가정의 값을 결론에 대입하여도 성립한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파트에 있는 x는 k라는 친구를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에 대입하여 참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드시 필기 정리해 주시고 여러 번 연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제가 형광펜으로 쳐놓고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간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이며 명제의 참거짓에 대해서 10번 문제의 핵심은 명제의 참거짓 판별입니다. 참거짓 판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무조건 기준을 잡고 구분을 하라고 했는데 기준 자체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복습이 필요할 것이며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지는 과정 중에 3단 논법이라는 것도 사용하니 이 개념 역시도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본다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되어 있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일단 먼저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므로 진리집합 P에 있는 친구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얘는 참이기 때문에 화살표 두 개로 고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Q이면 R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Q라는 친구의 진리집합이 R이라는 친구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얘 역시도 화살표 두 개로 바꿔 쓸 수 있는데 P이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를 봐서 알겠지만 P 자체는 R에도 속하는 친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명제로 나타낸다면 P이면 R이다 역시도 참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명제의 포함 관계를 판단하셨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P는 R에 속하고 그 다음에 P는 Q에 속하고 Q는 R에 속하고 P는 R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지금 자리가 조금 협소하므로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은 요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작은 범위가 P가 될 것이며 그 겉의 범위에 Q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범위에 R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몇 번씩 얘기해 드렸지만 제일 쉽게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영역 자체의 번호를 매기는 게 제일 편한데요. 지금 제일 겉에 있는 게 1번, R만 있는 게 2번, Q만 있는 게 3번, 제일 안쪽을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억선지에서는 P는 R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3단도법을 통해서 구했으므로 기억은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P 합집합 Q라고 하였는데
P 합집합 Q 같은 경우에는 3번 영역과 4번 영역을 갖고 있고 R의 여집합은 1번 영역만 갖고 있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P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한다면은 P 합집합 R이라는 친구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P 합집합 R 자체는 P 합집합 R은 2번, 3번, 4번의 영역을 갖는데 그 친구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1번 영역만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의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의 영역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디귿은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서 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명제의 참거짓 판단은 명제의 화살표 방향을 보고 이것을 반드시 진리집합 포함 관계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되며 진리집합 포함 관계를 통해서 3단 논법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또 다른 영역의 포함 관계를 해설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문항은 진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 많이 해주세요. 이 문제가 조금 심화된다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으로도 연결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입니다. 자, 현재 11번 문항에서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반드시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골라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일러드렸냐면은 현재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므로 잠깐의 개념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나왔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한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과정은 뭐냐면은 화살의 방향을 좀 잘 주목해 달라 그랬습니다. 화살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어떤 명제일 때 참이 되는지를 좀 살펴봐 달라고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은 P이면 Q이다를 쓰시면 될 거고 이 P라는 친구는 어떤 역할이냐면 화살을 쏜 놈입니다. 그 다음에 Q라는 친구는 화살을 맞은 놈입니다. 자,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P이면 Q이다라는 거는 화살 쏜 놈과 맞은 놈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인데요. 두 번째 과정에서는 주어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어의 개념을 잠깐 빌려온다면은 주어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은, 는, 이, 가 등의 조사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문제에서는 P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P가 주어인 친구고요. 이 주어의 친구의 역할이 궁금한 겁니다. 즉,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살을 쏜 놈이 통상적으로 충분이고 화살을 맞은 놈이 필요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의 역할은 화살을 쏜 친구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만 필요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은 화살의 반대 방향이 성립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명제라고 했다면은 반대쪽으로 진행되는 건 뭐라고 불렀냐면 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제의 방향은 우리가 참으로써 성립을 하지만 역명제는 성립을 안 한다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집합이 서로 다른 것을 골라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억 선지를 보시면은 기억에서는 P명제 같은 경우에는 A 교집합 B라는 친구가 A라고 주장을 했고 Q명제는 A 합집합 B라는 친구는 B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A 교집합 B가 A가 되려면은 A가 B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A 합집합 B가 B가 된다는 것은 A라는 친구가 마찬가지로 B에 포함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은 지금 P라는 명제의 진리집합은 요것인데 Q라는 명제의 진리집합도 같으므로 이 친구는 P이면 Q이다도 성립하겠지만 Q이면 P이다도 성립하기 때문에 화살의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이 양방향으로 가능한 친구는 우리가 필요 충분이라고 부르는 친구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다음 니은 선지를 보겠습니다. 니은 선지를 볼 때 P명제를 보면은 A는 B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A는 B의 여집합이라는 친구는 통상적으로 전체 집합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때 A와 B가 서로소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반드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A는 B의 여집합은 A 교집합 B 자체가 공집합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Q명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Q명제를 보셨을 때 A 합집합 B라는 친구가 U라고 되어 있는데요. A 합집합 B라는 친구가 U가 될 때는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전체 집합 U가 있을 때 A와 B가 서로서인 상태로 이렇게 A의 영역, B의 영역도 가능할 것이다만 이렇게도 가능할 겁니다. U라는 친구가 A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요 U라는 친구 안에 B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A 합집합 B 자체는 역시나 전체 집합이지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아니므로 지금 현재 P명제가 Q명제에는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Q명제의 지금 케이스 1번이 P명제에서 갖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P명제는 Q명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Q명제는 벌써 케이스가 2개 이상이 있는데 Q명제 자체가 P명제에 포함된다라고는 주장할 수가 없으므로 이 친구는 P이면 Q이다만 성립하기 때문에 P 자체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필요 조건은 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어서 니은은 성립합니다. 니은은 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아까 성립 안 했고요. 니은은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디귿 선지를 보시면은 지금 P명제를 봤을 때 A는 B에 속하고 또는 A는 C에 속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Q명제를 봤을 때 A라는 친구는 B 합집합 C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를 그렸을 때 현재 이 안에 B 합집합 C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A라는 친구는 요 1번 영역에 존재할 수도 있고요. 2번 영역에 존재할 수도 있고요. 3번 영역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P명제에서는 1번 영역을 얘기했고요. 3번 영역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Q명제에서는 현재 1번에 속해도 되고 2번에 속해도 되고 3번에 속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Q명제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P라는 친구의 진리집합은 Q에 포함되지만 그 반대 과정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 역시도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할 수 있으며 P라는 친구는 충분 조건은 되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니은과 디귿이 참이며 답은 5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집합과 명제를 수업하면서 이 둘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반드시 같이 통합해서 공부를 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문제가 그런 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문항이니 반드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조금 복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인데 12번 문제도 제가 형광펜을 칠해놓고요. 얘도 굉장히 빈출이므로 연습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충분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조건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화살의 방향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살의 방향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주어를 살펴본다면은 P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P라는 친구가 화살을 쏜 놈이고
지금 어디다 썼습니까? not q라는 친구한테 쏜 겁니다. 즉 얘는 정리하자면은 P가 화살을 쏴서 not q라는 친구가 맞은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해석을 하자면은 P의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P라는 친구는 절대값 X라는 게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친구는 우리가 부등식 범위를 해석하면은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으며 X라는 친구는 A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Q명제라는 친구는 X에다가 X-3을 곱한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not Q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not Q 자체는 X에 X-3을 한 친구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X축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0과 3을 지나는 모델일 겁니다. 근데 현재 0보다 크다라는 거는 Y축보다 위에 있는 것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Y축 위에 있는 영역은 이 초록색 영역이 되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클 때가 되겠습니다. 현재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므로 수직선을 그려본다면은 지금 not Q의 영역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점 0이 있고요. 시작 지점 3이 있는데 둘 다 포함 안 함으로 구멍을 뚫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Q의 여집합, not Q의 진리집합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범위에 P가 포함돼야 되므로 지금 A라는 친구는 3보다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라는 친구도 0보다는 왼쪽에 위치해야 되며 얘가 지금 P에 대한 진리집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 영역 자체가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게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친구는 3보다 오른쪽에 위치할 것이며 마이너스 A라는 친구는 0보다 왼쪽에 위치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지금 A라는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최소값은 무엇이냐면은 수의 조건을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값은 뭐라고 일단은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의 조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2번 문제 맨 상단에 보면은 A가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3보다 큰 바로 다음 자연수는 우리가 A는 4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A가 0보다 크다와 A가 3보다 크다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값을 찾고 싶은 것이므로 A가 3보다 크다가 공통 영역이 될 것이고 그거를 만족하는 친구는 A는 4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도 전체적인 틀은 명제이지만 세부적으로 문제풀이를 할 때는 부등식의 범위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고 2차 부등식도 나오기 때문에 수학상에서 배웠던 부등식 파트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것을 구하는 걸까요? 얘는 일단은 모모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식 자체가 지금 합의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는 현재는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며 합의 최소를 구할 때는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는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모두 양수가 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많은 친구들이 해결을 못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낯설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x분의 y 플러스 z라는 친구가 있고요. 플러스 y분의 x의 플러스 z라는 친구가 있고요. 플러스 z분의 x 플러스 y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만 형태를 보면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를 쪼갤 수 있고 요렇게 두 개를 쪼갤 수 있고 요렇게 두 개를 쪼개서 모두 다 분리를 한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x분의 y에 플러스 x분의 z에 플러스 y분의 x에 플러스 y분의 z에 플러스 z분의 x에 플러스 z분의 y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꿀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산술기하 평균을 되게 자주 사용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1번이 있고요. 구조 2번이 있는데요. 구조 1번 같은 경우에는 식 자체에 합과 곱이 모두 등장하는 식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부등호만 알맞게 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기본식이 될 것이지만 구조 2번 같은 경우에는 분수의 역수의 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수의 역수의 합이라고 하겠는데요. 얘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바로 적용해서 2배의 a 곱하기 a분의 1의 루트값과 같다. 그러므로 이 둘은 지금 소거가 되면서 1이 되기 때문에 얘네의 최소값은 2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a와 a 자체가 0보다 커야만 두 수가 모두 양수가 되므로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요 a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는 a에 대한 역수라는 걸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조 1번과 구조 2번을 아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식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x분의 y라는 친구는 y분의 x라는 친구랑 역수관계일 것이며 x분의 z라는 친구는 z분의 x라는 친구랑 역수관계일 것이고 끝으로 y분의 z라는 친구는 z분의 y라는 친구랑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구조 2번을 사용 가능하며 세 수는 모두 다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양수라서 산술기하 조건도 충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식을 좀 옮겨서 다시 써볼게요. x분의 y에 플러스 y분의 x에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시고 x분의 z와 플러스 z분의 x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다음 y분의 z와 플러스 z분의 y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 둘 자체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입니다. 계산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 수 자체를 곱한 거를 루트 값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x분의 z 플러스 z분의 x의 최소값도 구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첫 번째랑 같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으며 세 번째도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다 최소값이 됐을 때의 합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친구는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므로 6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조건을 알고 있는지, 두 번째, 조건을 알고 있다면 식을 적절하게 변형하여, 즉 구조를 파악해서 적절한 값을 구할 수가 있는지, 세 번째는 전체 합의 최소가 될 때는 각 파트가 최소가 될 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지 세 개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고 시험 전에 조금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항은 실제로 지금 우리 학원 근처에 5개의 학교의 3개년 기출 중에 한 문제였으므로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놀랍겠지만 이 문제는 교과서 수준의 문제니까 반드시 교과서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가장 핫한 강사인 제가 교과서 문제는 모두 다 편집을 해두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교과서 자료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이거 틀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거 틀린 친구들은 조금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는 잘 찾았을지 몰라도 미음을 헷갈려서 답을 3개 한 친구들까지는 제가 용서를 하겠다면은 그 외의 답을 체크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외의 답을 체크한 친구들은 많은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좀 많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14번도 이것도 제가 형광펜 표시하고요. 얘도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뭐 문제가 긴데 문제의 핵심은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즉 x에서 y로 가고 있기 때문에 x가 정의형 역할을 할 것이며 y라는 친구가 치형 뭐 공형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함수인 것을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함수의 조건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모든 정의역의 원소는 어떻게 돼야 되죠? 모든 정의역의 원소는 공역에 대응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의역의 원소는 공역의 원소를 원소든 공역의 원소를 몇 번? only one 한 번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했고요.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뭐 하시는 겁니까? 대입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데 x축 수직선을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14번에서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첫 번째 직접 대입해서 비교하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잘 볼게요. 지금 x라는 친구가 선택 가능한 거는 0과 1과 2입니다. 왜냐면은 정의역은 0과 1과 2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0을 대입했을 땐 몇이 나오냐? 0이 나올 거고요.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 나올 거고요. 2라는 친구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선택된 0이라는 친구와 1이라는 친구랑 2라는 친구가 공역의 원소로 있어야 되는데 공역의 원소로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기억은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선지 볼게요. 0과 1과 2가 있는데요. 얘도 순차적으로 대입을 하면은 0을 대입했을 땐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1을 대입했을 땐 0이 나오고요. 2를 대입하면 3이 나옵니다. 이 역시도 지금 공역의 범위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도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디귿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선지를 봤을 때는 일단 0과 1과 2를 대입하는 건 동일한데 대입했을 때 2가 나오고요. 3이 나오고요. 4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요 4라는 친구는 공역의 원소에 없으므로 지금 2라는 친구를 대입했을 때는 공역 안에서 대응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선택을 못한 것이므로 디귿은 함수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괜찮죠? 그렇다면 리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친구는 동일하게 0과 1과 2인데요. 0을 대입했을 땐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요. 2를 대입하면 3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과 3 모두 공역의 원소에 있기 때문에 리을 역시도 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지가 여러분들을 조금 어렵게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미음 선지는 제가 형광펜을 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미음 선지에서 쓰인 개념은 가우스라는 개념입니다. 자, 가우스라는 건 대괄호를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그냥 일단 어떤 수를 집어넣는 건데 지금 정의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얘는 지금 요거예요. 별을 넘지 않는 뭐가 되는 거야? 최대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정수예요. 근데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가우스 1.1이 있어요. 가우스 1.1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1.1 근처에 있는 정수를 찾아보면은 1이라는 친구가 있고 2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별을 넘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수라는 표현에 조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수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있으면 안 되므로 1.1이라는 친구는 1이 되거나 아니면 2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1.1 근처에는 1과 2라는 정수가 있으니까. 근데 1.1이라는 친구보다 큰 정수를 택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정의예요. 다시 안쪽에 있는 별보다 큰 정수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넘지 않는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1.1 같은 경우에는 몇이 된다는 거냐면 1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지금 가우스 2.7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근처에는
2도 있고 3도 있지만 3은 2.7을 넘어간 수기 때문에 얘는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는 내가 두 가지로 정리해 줄 건데 첫 번째, 만약에 저 가우스 안에 들어간 친구가 0보다 크면은 그냥 소수점만 버리세요. 소수점 버리기야. 자, 소수점 버리기니까 가우스 1.1, 1, 가우스 2.7, 2, 가우스 3.8, 3, 가우스 4.5, 4 이런 식으로 그냥 소수점만 버리고 앞에 있는 정수만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가우스가 0보다 작은 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가 좀 문제예요. 잘 봐봐. 가우스 마이너스 0.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근처에는 뭐가 있냐면은 정수가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어. 근데 너네가 일단 제일 많이 택하는 게 뭐냐면은 0을 택하더라고. 근데 0을 택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0.1이랑 0을 비교하면은 0이 더 큰 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참입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일단 별에서 1을 빼고 하나를 빼고 소수점 버리기 하세요. 이거 내가 주는 꿀팁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가우스에 마이너스 2.7이라는 게 있어요. 2.7.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안쪽에 별에 마이너스 2.7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7에서 몇을 빼라고? 1을 빼라고.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3.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소수점 버리라고. 그래서 몇이라고?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만 하시면은 가우스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잘 정리하면 되니까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x는 0과 1과 2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0을 대입하면 가우스 0이죠. 얘는 그냥 이 자체가 정수니까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우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1 대입하면 가우스 2분의 1은 뭐랑 똑같냐면은 가우스 0.5죠. 0.5라는 친구는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소수점 버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몇이 된다고? 0이 된다고. 그 다음 가우스 몇이야? 가우스 2분의 2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가우스 1이죠. 얘는 정수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 1이야. 그러니 최종적으로 매칭된 거, 대응된 건 0과 1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다 공역 범위에 있는 친구라서 얘도 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우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노원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내가 노원구 1장인 것 같아, 지금 설명은. 노원구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줬으니까 이거 좀 제발 잘 정리하시고 꼭 좀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가우스에 대해서 그래프도 그릴 줄 아셔야 되니까 반드시 수업 현장 강의 오픈하면은 수업 듣고 나서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조금 필기를 좀 해주시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도 제가 강조를 굉장히 했던 문제예요. 15번도 제가 형광펜 칠해놓고요. 얘도 별표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것을 줬냐면은 현재 문제에서 설계한 거야. x라는 친구에서 y라는 친구로 가는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 x라는 친구가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거고 y라는 친구가 공역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함수식을 하나 주고서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를 줬었습니다.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를 보는 순간 첫 번째, 치역의 중복이 있다 없다? 치역의 중복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일치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의 x라는 식은 지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고쳐준다면은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친구를 그래프에 옮겨 볼 건데 그래프에 옮긴다면은 x는 1일 때가 있고요. 지금 현재 a가 무슨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a가 무슨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식이 지금 fx야. fx인데 지금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3보다 큰 수부터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x는 3을 그려줘야 돼. 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저 그래프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은 정의역 범위를 만족하는 이 x는 3보다 오른쪽부터 봐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친구 있지. 요 초록색. 이 초록색만 실제 f의 x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은 세로로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다 몇 개 나오냐면은 한 개씩만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일단은 함수라고 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요렇게 그었을 때 얘네는 지금 1대1 판단하는 거잖아.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모두 다 지금 교점이 몇 개 나와요? 한 개씩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대1, 즉 치역의 중복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대1 대응에서 대응 조건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대응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역 자체는 몇부터 출발하냐면은 여기 2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요 시작점 있잖아. 요 시작점의 값도 몇이 되면 될까? 2가 되면 되겠죠. 근데 그래프의 시작점이 지금 어딘가 하고 봤더니 x가 3일 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라는 친구는 f의 3과 동일하다고 하시면은 우리가 f의 나머지 값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역의 값과 동일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으며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f의 3이라는 값은 몇이냐면은 f3은 몇이에요? 여기다 3 대입하면 3 넣었으니까 2의 제곱이라서 a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얘가 우리가 2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x식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f의 4값을 구했을 때 이 친구는 16-8에서 마이너스 1을 더 뺀 것이므로 7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14번 문제는 제가 교재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항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틀렸어요. 지금 단순하게 1대1 대응만 물어보고 있는 건데도 틀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복습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16번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가 우리 투표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모르겠다라고 투표한 문제였고, 근데 나는 사실상 이 16번 문제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라서 너네한테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해. 그리고 이거는 내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16번 문제를 지금 6번째 찍고 있어. 처음에는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다시 했고, 두 번째는 메모리 카드 안 넣고 녹화해서 다시 했고, 세 번째는 이거 그래프 잘못 그려서 다시 했고, 네 번째는 소리가 녹음 안 돼서 다시 했고, 다섯 번째는 이게 제일 억울해. 다섯 번째는 녹화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 라이브로 틀어놨었어. 그래서 다시 하고 있어. 그래서 16번 문제는 난 개인적으로 지금 여섯 번째 풀이해 주는 거니까 제발 여러분들도 보고서는 꼭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6번 문제는 일단 형광펜 칠해 놓을게요. 얘는 내가 강조를 많이 했던 문항이니까 이 정도는 잘 아셔야 돼. 자, 근데 일단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내가 뭘 얘기해 줬냐면은 세원티에 꿀팁을 얘기했었습니다. 꿀팁을 얘기했었는데 이거 뭐였냐면은 x라는 친구와 지금 뭐 그냥 속함수가 f라고 해볼게. f라는 친구의 끊기는 구간 있지. 어디? 변화하는 구간. 이 변화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고 그 구간별로 x가 어떻게 변했을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랬을 때 최종 결과값은 어떻게 나온지를 계속 추론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얘는 우리가 언제 쓰냐면은 틀이 있어야 돼. 틀이 있는 경우에 사용해요. 틀이 있는 경우. 틀이 있는 경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거야. 정의역과 공역의 값이 고정일 때 사용합니다. 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여기는 왜 그렇게 해놨어? 요렇게 고정일 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2에서부터 4까지 그려주세요. 또는 0에서부터 4까지 그려주세요처럼 특정 구간에서 그래프를 물어볼 때는 내가 준 꿀팁으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fx라는 친구랑 gx라는 친구를 보면은 요 f도 보면은 지금 정의역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실수 전범위예요. 그 다음에 gx라는 친구도 보면은 실수 전범위에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고정적인 값이 아니라서 내가 알려준 꿀팁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할 방법은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오늘 소개할 방법은 정석적인 건데 이 정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건 말 그대로야. 직접 함수를 구해서 합성할 거야. 그게 정석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할지 fx부터 한번 볼게. fx란 친구의 내가 식을 보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끊겨 있습니다. 다시 x란 친구가 1을 기준으로 끊겨 있는데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 1보다 작을 때는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으므로 내가 f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 이 fx라는 친구는 두 가지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1이라는 값도 갖고 있고 3이라는 값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1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x가 1보다 작을 때고 3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내가 쉽게 정리할 수 있어. 얘는 지금 함수의 종류가 어떤 거니? 여기 x는 3이라는 상수함수 하나 있었고 y는 3이라는 상수함수 하나, y는 1이라는 상수함수 하나, 즉 상수함수 두 개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네가 비교적 쉽게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렇다면은 두 번째 걸 한번 볼 건데 두 번째 거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너네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보면 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모양이 0부터 2에서도 나오고요. 2에서 4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똑같은 그래프의 모양이 몇을 주기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0에서도 2까지 이만큼. 그 다음 2에서도 4까지 이만큼씩 증가하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gx는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는 g의 x의 플러스 2입니다 라고 할 거고 얘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기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너네가 먼저 읽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함수식을 구하려고 봤더니 일단 여기 한번 먼저 볼게. 나는 0부터 2를 기준으로 볼 건데 0부터 2를 기준으로 볼 때 x는 1이라는 데를 기준으로 지금 식의 모양, 함수 그래프 모양이 변경되고 있으니까 너네가 잘라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일단 파란 색깔 선을 먼저 봐봐. 요 파란 색깔 선을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x가 1 증가할 때 y도 1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1이 될 것이며 지금 현재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파란 색깔에 대한 함수식은 y는 x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두 색깔 그 그래프를 잘 봐봐. 연두 색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워. 얘도 지금 잘 봐봐. 얘는 지금 x가 1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y는 이렇게 1 감소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몇일 거냐면은 기울기 자체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잘 생각해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지금 x절편이 2니까 y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2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자면은 이 gx라는 식은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x가 어떨 때가 있어? 일단 x가 1보다 작을 때가 있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을 거야. x가 1보다 작을 때는 x라는 식을 가질 거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2라는 걸 가질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진짜로 이 두 식에 대해서 이 두 식, 너네가 지금 예쁘게 구해놓은 요 식들 있잖아. 요 식과 요 식에 대해서 직접적인 합성을 할 거야. 직접적인 합성을 할 건데 합성하기에 앞서서 이건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요 x라는 친구는 f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다시 요 x라는 친구 처음에 x는 f한테는 정의역이야. 근데 너네가 이제 정의역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fx라는 치역이 나올 거 아니야. 이 치역 자체가 요 g라는 친구한테 뭐가 되는 거니? 정의역이 되겠지. 근데
어쨌든 제일 처음에 있는 친구는 요 x값이기 때문에 나는 x값을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야. 첫 번째, x의 값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두 번째,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는데, x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있잖아. x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fx가 뭐가 나올 거냐면은 x가 1보다 작을 땐 1이라고 했으니까 fx는 1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거는 g, f의 x가 될 텐데 지금 현재 fx라는 친구가 1이었으니까 g1 값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고 g1 값은 몇이냐면은 우리가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왜?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대입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1이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얘도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얘도 상수 함수의 형태를 갖겠네 라는 거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동일하게 할 건데 얘도 fx는 뭐가 나오냐면은 3이라는 게 나올 거야. 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에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뭐가 될 거냐면은 g, f의 x가 될 건데 지금 현재 fx가 몇이었냐면 3이기 때문에 얘는 g3의 값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아까 g 그래프 자체는 주기가 2인 함수라며 주기가 2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랑도 똑같냐면은 g1이랑도 똑같을 거고 얘는 1이 될 거야. 근데 아까 1은 뭐라고 정리했냐면 상수함수라고 정리했잖아. 자, 그럼 잘 봐봐. x가 얘들아 x 자체가 1보다 작던지 1보다 크거나 같던지 간에 즉 뭐가 나오냐면 결과값은 항상 1만 나오고 있잖아. 합쳐서 생각해봐. x가 1보다 작은 거랑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전부 합쳐서 얘기하면은 x값은 실수 전체의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나온 결과값이 무조건 1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x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 지금 상수함수인 거를 찾으면은 1번 그래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 괜찮니? 내가 이거를 지금 6번째 설명을 하고 있어서 말이 점점 많이 붙어갖고 한 문제를 설명하는데도 거의 10분씩 걸렸는데 자, 내가 너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핵심은 뭐냐면은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첫 번째 fx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고 너네가 함수 표현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gx를 봤을 때 동일한 그래프 모양이 반복되니까 주기함수라는 걸 눈치채고 그 주기함수는 똑같은 모양이 똑같은 블록이 반복되는 거잖아. 그 중에 한 블럭을 설정을 해서 한 블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지금 g.fx를 구하는 거니까 g.fx에 대해서 직접적인 합성을 하되 우리가 지금 x라는 친구는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직접적인 합성을 할 줄 안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했지만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x라는 친구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 1이 나온다는 거. 즉 실수 전체 범위에서 y는 1이 나오는 상수함수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것까지 해석을 할 줄 안다면은 너네가 내가 준 꿀팁까지 적용을 해서 쉽게 나온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꿀팁으로 적용하시고 지금처럼 범위가 실수 전체 범위로 나와 있는 비교적 큰 범위에서는 지금 정석으로 하실 줄도 알아야 된다면 하실 줄도 안다면 너네가 합성함수 그래프 관련해서는 전문항을 다 풀이할 수 있으니까 큰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신 분들은 17번 문제로 넘어갈 텐데 17번부터는 우리가 이제 서술형 문제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즉 서술형 문제는 너네가 실제 시험을 볼 때도 지금 내가 풀어주는 것처럼 정말 정의를 똑바로 해놓고 풀지 않는다면 감점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잘 정리해 줬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수진의 반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럼 이 35명이라는 거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전체예요. 전체. 전체가 될 테니까 우리는 U라고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NU라는 친구는 몇이더라? 얘는 35더라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회사 A가 있고요. S가 있어요. 뭐 애플과 삼성이겠죠. 근데 어쨌든 A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명, 그 다음에 S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8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이건 습관이야. A라고 해놓고 얘는 A사 스마트폰 이렇게 정의를 해주세요. 써주세요. 보통은. 그 다음에 S라고 할 건데 얘는 S사 스마트폰이라고 써주세요. 써주는 게 제일 좋아. 우리가 서술형에서는 쓸데없는 감점 사유를 안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NA는 현재 몇인 거야? NA는 12라고 할 수 있고 NS는 몇이니? NS는 얘는 뭐 18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둘 다 없는 학생 수를 K라고 하겠대요. 다시 둘 다 없는 학생 수니까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모두 없느냐, 모두 없느냐, 모두 없는이 되기 때문에 얘는 A도 없고요. 동시에 모두니까 그 다음 또 모두 없어야 돼. S도 없어요예요. 그럼 얘는 뭐 여긴 안 나와 있겠지만 뭐 L이 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드모르간 법칙 쓴다면은 A 합집합 S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K라고 나와 있는 친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N, A 합집합 S의 여집합인데 우린 이거를 NU에서 뭘 빼는 거랑 똑같다고 알고 있어요. N, A 합집합 B를 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K라는 친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Kmax가 있고요. K미니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Kmax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봐. 지금 앞에 NU는 뭐라고 돼 있냐면 얘는 35라고 고정이잖아. 근데 NA 합집합 B라는 건 우리가 아직 결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 친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결정될 텐데 요 K라는 값이 최대가 되려면은 NA 합집합 B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얘는 NA 합 B가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K 값이 최소가 되려면은 NA 합집합 B가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자, 그러면은 NA 합집합 B가 최소가 된다는 거는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NA 교집합 B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고요. 얘는 합집합이 최대이기 때문에 NA 교집합 B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그럼 NA 교집합 B가 최대가 된다는 건 뭐라 그랬냐면은 작은 놈이 큰 놈한테 흡수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 친구가 작은 놈이고 요 친구가 큰 놈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S라는 친구 안에 뭐가 있는 거야? A라는 친구가 있겠지. 그러므로 지금 NA 합집합 B를 물어봤는데 얘는 그럼 그냥 누구의 값이야? S의 값이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1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NA 교집합 B 자체가 최소일 때가 NA 합집합 B는 최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얘는 그럼 너네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랬잖아. 지금 최소인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서로소가 베스트라고 했는데 서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NA라는 친구를 하고 그 다음에 NS를 더하시고 거기서 NU를 빼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12 더하기 18에서 35를 뺐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5가 나왔어. 자, 그럼 내가 마이너스가 나왔을 땐 놀라지 말라 그랬어. 얘가 주는 메시지는 그냥 뭐냐면은 A와 S가 서로소라 그랬어. 서로소. 맞니? A와 S가 서로소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U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 거야. U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안에 A사 스마트폰을 쓰는 친구가 있고 S사 스마트폰을 쓰는 친구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합집합 자체는 그냥 요거 더해주시고 요거 더해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이라고 할 수 있냐면 3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잘 봐봐. NA 합집합 B가 최소가 될 때 K는 지금 최대가 되는 것이므로 35에서 18을 빼면 최대값은 17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5에서 30을 빼면 최소값은 5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합을 구해달라고 문제에서 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17에서 더하기 5를 하면 몇이 될 거냐면 22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너네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교집합에 대한 최대 최소는 정말 많이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진짜. 교집합에 대한 최대 최소는 정말 많이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거에 따라서 합집합 자체는 합집합은 교집합이 최소가 될 때 최대가 된다. 또는 합집합의 최대는 교집합의 최소. 합집합의 최소는 교집합의 최대라고 정말 많이 얘기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린 친구라면은 집합에 대해서 복습이 거의 안 되었거나 진짜 복습을 떠나서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개념에 대해서 배운 걸 계속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게 중요한 게 예전에 배웠던 걸 계속 끌고 나가면서 그 개념을 새로운 개념에 계속 적용을 하면서 이거를 너네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개념을 계속 배우는 과정에서 전에 배운 것들은 거의 그냥 잊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틀린 친구들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거는 진짜로 잘 체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18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에선 되게 심플해요.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시온데 여기 빠졌어요. 귀류법을 통해서요. 귀류법.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귀류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부정명제를 써야 돼요. 그럼 부정명제는 루트 3은 유리수이다가 되겠죠. 유리수이다. 자, 루트 3은 유리수이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트 3이라는 친구를 a분의 b라고 할 거고요. a와 b는 서로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서로소. 자, 그리고 나서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양변을 제곱한다면 3은 a제곱분의 b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식을 정리했을 때 3a제곱은 b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b제곱한 친구는 앞에 3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b제곱이라는 친구는 3의 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애초에 이거의 제곱근인 b라는 친구도 뭐가 돼야 돼? 요거의 제곱근인 b라는 친구도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므로 3k라고 내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써줄게요. k는 자연수라고 쓸게요. 자, b는 3k가 된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또 알 수 있냐면은 양변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얘를 지금 대입을 한다면은 3a 제곱은 b가 3k니까 9k 제곱이 될 거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a 제곱 역시 3k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거 a도 뭐가 된다는 거야? 3k가 된다는 거야. 괜찮니? 그럼 b도 3의 배수고요. a도 3의 배수인데 처음에 얘기했던 게 a와 b는 서로소라고 했는데 a도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라면은 3으로 약분이 가능한 상황이잖아. 즉 루트 3은 a분의 지금 뭐라고 했어? b라고 했는데 a와 b가 약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3k분의 3k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k끼리 지금 약분이 되는 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원래는 서로소라서 약분이 되면 안 되는데 서로소가 아닌 게 지금 들통이 났잖아. 그러므로 부정명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명제인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게 요게 지금 거짓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너네가 명제의 관계를 봤을 때 부정명제가 거짓이 될 때는 너네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므로 루트 3은 무리수이다가 얘가 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했고요. 귀류법 자체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그냥 이것 자체를 조금 풀이 과정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외우란 말을 참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이 증명 과정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니까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세요. 너네가 어차피 얘가 응용이 된다라고 해도 요 루트 3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얘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5 요런 식으로만 나오지 뭐 다른 숫자가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요 18번 문제 정도는 외워서 증명을 매끄럽게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된 친구들은 이번에는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은 저희가 교재에서 출석 체크 미션으로 줬던 문항인데 요거를 조금 틀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서 좀 충격이었어요. 자, 우리가 교재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규칙은 따로 설명 안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F의 2018 3을 볼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F의 2018 4를 두 번째로 한번 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F의 2017에 뭐라고 쓸 수 있어? F의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위의 식에다가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될 거야. f의 2017에 그 다음 뭘로 바뀌니? 1로 바뀌겠죠. 맞니? 그 다음 f의 2016에 f의 1이 될 겁니다. 근데 f1 자체는 지금 뭘 대입해야 돼? 아직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위에다가 대입해야겠죠. 그러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은 f의 2016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f의 2015에 f의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기 때문에요.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면 밑에다가 대입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니까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f의 2015에 마이너스 3으로 될 거고요. 얘는 f의 2014에 f의 마이너스 3으로 될 텐데 얘 자체는 이제 0보다 또 작기 때문에 밑에다가 대입해야 돼서 일단은 제곱하면 몇이냐면 9고요. 그 다음에 6을 빼야 되니까 3이 됐는데 거기서 2를 또 빼요. 그럼 뭐가 됩니까? 얘는 f의 2014에 1이 됩니다. 잘 봐요. 그럼 처음으로 나왔던 1이 언제냐면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2017일 때 나왔어. 근데 여기가 두 번째, 그 다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만에 나왔지. 다시 네 번째 만에 나왔으니까 얘가 주기가 몇인 거야? 주기가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규칙이 적용되는 건 어디서부터냐면은 2017부터야. 2017부터. 맞니? 그럼 우리가 이제 뭐만 관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017을 3으로 나눈 주기로 나눈 나머지를 보면 되는데 2017을 내가 실제로 3으로 나눴을 때 여기 6이 될 거고 18이 될 거고 21이니까 7하고 여기 2 떨어지면 몇 남냐면 1 남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f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 f의 1이니까 몇이냐면은 얘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괜찮니? 규칙 찾는 방법이야. 결국에 너네가 뭐 해줘야 돼? 직접적으로 대입하면서 규칙 찾아야 돼. 두 번째, F에 2018에 4라고 돼 있잖아. 얘도 똑같아. 어떻게 해줘야 되니? F에 2017에 그 다음에 F에 4를 해줘야 되는데 F의 4는 지금 뭐보다 커. 얘 0보다 크잖아.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4 빼기 2가 될 테니까 얘는 F의 2017에 2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얘는 F의 2016에 F의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럼 F의 2는 여전히 뭐냐면은 여전히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우리가 뭐가 된다라고 쓸 수 있냐면 F의 2016에 0이 된다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럼 얘는 f의 2015에 f의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아니지.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돼? f의 2015에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f의 2014에 f의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으니까 밑에 있는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빼기 몇이야? 빼기 4가 되니까 몇만 남니? 마이너스 2만 남아요. 즉 f의 2014에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여기서부터는 계속 누구만 나와? 여기서부터는 계속 마이너스 2만 나올 거야. 어차피 대입해도 계속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2를 구하면은 이거 몇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근데 그 둘을 어떻게 해달래 지금? 문제에서는 결국에 그 둘을 더해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라서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어. 괜찮니? 자, 나 이것도 하나 얘기해 줄게. 이 문제 19번 문제는 결국에 뭐 하는 거냐면은 규칙성 찾으라는 거예요. 규칙성. 자, 19번 문제는 결국에 규칙성 찾으라는 문제고요.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배운 강좌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다시 가장 최근에 나온 강좌에서 나온 개념이고 출석 체크 미션 문항으로도 풀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도 풀이를 해줬던 문항이고요. 근데 이 문제조차도 안 푼 친구들이 있어요. 모르겠다라고 안 푼 친구들이 있는데 모르는 건 물론 죄가 아니라는 말도 맞지만 하나만 얘기할게. 이 문제를 모른다는 거는 과연 너네가 수업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 모르는 건 죄가 아니고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문제는 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그냥 계속 대입해보면서 규칙을 찾는 건데 그 규칙조차 찾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찾지 않으려고 한 거지 찾으려고 노력조차 안 했다는 거는 부끄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볼 때 끈기가 없는 것은 정말 죄예요, 죄. 어떻게 수학 문제를 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른다라고만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뭐라도 해보면서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실패들이 누적돼서 나중엔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다면은 너네가 단단해질 기회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미리 보는 중간고사를 보는 의미가 없어요. 니네가 아는 것만 풀 거면은 결국엔 시험장에서는 그 아는 것도 틀릴 거야. 근데 모르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지금 고생을 해야 시험장에서도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는 건 다 맞을 테고 모르는 것도 노력해서 맞을 수도 있는 기회가 생겨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모른다라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만 공부를 안 했다는 것도 분명해요. 알았죠? 제발 좀 공부 좀 하세요.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도 지금 모른다라고 한 학생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생각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G반에서 수강하는 친구들 중에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G반 수강생이 있으면 10명 중에 3명 정도만 맞았어요. 10명 중에 3명 정도만 맞았어. 이거 되게 너무한 수치예요. 너무한 수치야. 진짜 10명 중에 3명 맞았다는 건 너무한 수치고요. 심지어 A반 친구들 중에서도 이 문제 틀린 친구 있어요. 미리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 틀리면은 A반에서 떨어집니다. 그건 난 미리 얘기해 줄게요. 나는 반 레벨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반 편성은 중간고사 보면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자, 제발 공부를 똑바로 해주고요. 정의 자체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고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정의를 외워야 돼요. 정의와 조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외우고 그거를 문제에 녹여내야지 정의조차 외우지 않고 문제에 적용을 못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나랑 1분만 대화해봐도 알걸?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정의를 모르니까 문제에 적용할 개념이 없는 거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20번 문제는 이건 뭐 형광펜은 안 칠할게요.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데 형광펜까지는 칠하진 않을게.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FGH가 각각 1대1 대응이고요. 항등함수고요.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1대1 대응이고요. 항등함수고요.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보라 그랬냐면은 항등함수부터 관찰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항등함수부터 좀 관찰을 하세요. 잘 봐봐. 첫 번째 거부터 볼게. F에 마이너스 1이 있고 G에 1이 있고 그 다음 H에 0이 있어요. 근데 G라는 친구가 항등함수기 때문에 항등함수는 입력된 값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1이에요. 1. 그리고 나서 상수함수인데 이 상수함수라는 친구는 값이 한번 결정되면 그 친구만 계속 나와. 그러니까 H-1도 뭐 다른 거랑 상관없이 얘는 1인 거야. 1.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거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1이라는 정보를 얻어냈는데 F라는 친구는 지금 1대1이고 대응이기 때문에 치역의 중복이 없고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을 볼게. F의 마이너스 1에다가 F의 1을 더하면 F의 0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F의 마이너스 1이 지금 현재 몇인 걸 알고 있냐면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그려보자. X에서 X로의 함수기 때문에 요렇게 됐을 때 아이고 잘못 설정했어요. 요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뭐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안에 마이너스 1 있고요, 0 있고요, 1 있고요, 마이너스 1 있고요, 0 있고요, 1 있는데 F-1은 지금 현재 어디로 가야 돼? F-1은 이렇게 1로 가는 거잖아. 근데 그 친구랑 뭘 더했대? F1을 더했더니 F0이 나왔지. 그럼 상식적인 거 아니니? F1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F0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만 F-1이 몇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 얘가 몇이니까? 0이니까. 둘이 더하면 0이 되는 거 맞잖아. 그러므로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그러냐면은 F의 1에다가 곱하기 G의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H의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는데 자 H부터 보면 얘는 상수함수니까 무조건 몇 나와야 된다고? 똑같은 거 나와야 된다고. 아까 몇이었어? 1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의 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항등함수는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대1 대응함수는 찾았잖아. F1은 몇이었어? F1은 쭉 가서 마이너스 1에 대응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얘네를 지금 다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발 20번 문제도 좀 복습을 잘 해주시고요. 이 정도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번 시험을 보면서 조금 당황한 친구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60 후반에서 70 초반이 4등급 될 것 같고요. 70 중반에서 80 초반까지가 3등급 될 것 같고요. 80 초반에서 80 중후반까지가 2등급, 그 다음 90 초반에서 1등급이 나오는 시험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시험지를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줬을 때 고1이고 걔는 선행을 몇 번 하긴 했지만 40분 시험을 봤을 때 그 친구들 10명이 봤는데 10명 중에 8명이 100점 나왔어요. 자, 그 친구들이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맞지만 얘네가 1등급 간당간당한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으니 제발 해설 강의를 듣고 잘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걸 반드시 여러 번 들으면서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번 주 주말에 시행되는 중간고사도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설 강의를 촬영해서 올려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도 제가 해설 강의는 전부 다 촬영을 해서 올려줄 테니까 여러 번 반복하면서 들으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카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